전국에 계신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펜 김지수입니다. 네, 오늘은 28번째 국회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먼저 잡아주셔야 되고요. 이 국회의원의 구성은 41조, 헌법 41조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보통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해서 국회의원들이 구성이 되고요. 국회의원의 경우는 지역대표의 소선거구 다수대표를 통해서 뽑힌 지역구 국회의원과 그 다음에 정당에 대한 득표율에 따라서 결정되는 비례대표가 있다라는 거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국회의원은 숫자는 법률로서 정하고 200인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공직선거법에서는 300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확인해 봐 주시면 좋겠고요. 국회의원의 임기가 4년이고 임기가 4년이면서 국회의원은 연임의 제한은 없다라는 거, 요 내용도 함께 확인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즉 국회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가 독립한 국민의 대표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대표로서의 지위를 좀 더 행사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국회의원과 관련한 두 가지 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은 44조에서 국회의원에 대해서 불체포 특권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불체포 특권이라는 것은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아니하는 권한을 불체포 특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회기 전에 체포나 구금이 되었다라면 국회가 석방에 대해서 요구가 있을 때 회기 중에는 석방될 수 있는 권한을 불체포 특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 모든 경우라도 현행범은 불체포 특권을 가지지 못한다라는 것까지 같이 연결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5조에 보시면 국회의원에 대해서 면책 특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면책 특권이라는 건 처음에 국회에서 직무와 관련된 발언이나 표결을 국회 외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권한을 면책 특권이라고 합니다. 그럼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민사나 형사 내지는 행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요거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국회 외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여기를 반대 해석하면 국회 내부의 징계와 관련된 책임은 면책특권과 직접 관련이 없다라는 거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국회에서라는 개념은 현재 국회의원의 직무가 수행되고 있는 모든 곳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 국회라는 개념을 보시면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사당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국회의원의 직무가 수행되고 있다라면 지방이라든가 아니면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의 공관, 이것도 역시 국회라고 볼 수 있다. 즉 장소적 의미가 아니라 업무 수행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내용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국회의원이 행한 모든 발언이나 표결이 면책특권이 아니라 직무와 관련된 발언과 표결에 대해서만 면책특권이 인정된다라는 것까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대표로서의 직무 수행의 원활을 위해서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겸직을 금하는 의무와 청렴의 의무, 국가우선 의무, 그리고 이런 의무들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국민의 대표로서 각자가 국민들을 위한 역할들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라는 거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특권이 입법기관으로서의 특권이 있습니다. 여기서 입법기관에서 특권은 첫 번째 잡아 주셔야 되는 내용이 국회의원은 법률을 제정하거나 법률에 개정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자, 두 번째,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이 국회에 있다라는 것도 확인해 봐 주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조약에 대한 체결의 비준에 대해서 국회가 동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조약 체결과 그리고 비준과 비준에 대한 동의의 의미를 조금만 말씀드리고 조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약을 체결할 때는 통상 정권 대표를 파견해서 조약 문구를 작성을 합니다. 그 정권 대표가 작성한 문구에 대해서 비준을 하는 것은 대통령이 하는 권한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그 비준에 대해서 국회가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조약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라는 건 국회가 대통령에 대해서 통제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거고요. 권력 분립의 원리와 관련이 되어 있다. 요거 확인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약 중에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조약이 있고 그 다음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조약이 있는데 통상 국회의 동의를 받는 조약은 법률과 동위에 위치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는 조약의 경우는 명령과 동일한 위치에 있다. 요 내용 확인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게 지금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조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헌법 60조에 보면은 국회가 일정한 조약 체결 비준에 대해서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60조는 저희 공무원 쪽에서 출제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별표를 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 첫 번째, 상호 원조나 안전보장과 관련되어 있는 조약, 그 다음 중요한 국제조직과 관련되어 있는 조약, 우호통상 항해조약과 주권의 제약과 관련되어 있는 조약, 그리고 강화조약, 그리고 국가나 국민에 대한 중대한 재정적인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경우는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얻어라라고 헌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중요한 국제조직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물어보기가 힘들고요. 어떤 조약이 중대한 재정적 부담인지를 물어볼 수는 없지만 이런 내용들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나 객관식을 위한 팁을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정리되어 있는 내용들은 전부 다 국가나 국민의 입장에서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 내용들이 다 암기가 안 되시더라도 중요한 내용이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는구나. 이렇게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항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회가 동의권을 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선전포고, 전쟁의 시작이죠. 국군의 해외 파견, 그 다음 외국 군대의 국내 주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회가 역시 동의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확인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회가 가지고 있는 입법으로서의 권한을 바로 한번 얘도 조문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헌법 64조에서는 국회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가 있다라고 했고요. 64조 1항을 규칙 제정권이라고 합니다. 규칙도 넓은 의미에서의 법률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에서의 입법권에 해당한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 중에서 세 번째로 정리하셔야 되는 권한이 국정통제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통제권이라는 얘기는 행정부나 아니면 사법부에 대해서 입법부, 국회가 간섭을 하는 권한이니까 국정통제권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권력분립의 원칙에서 인정되고 있는 권한이구나. 이런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정통제권의 내용에서 첫 번째 잡아주셔야 되는 게 좀 전에 보셨던 국회가 하는 각종 동의나 아니면 승인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좀 전에 조약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사면에 대한 대통령이 행사하는 일반 사면에 대한 동의권도 역시 국정통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얘도 별표가 필요한데요. 저희 공무원 쪽에서 출제가 됐던 내용입니다. 사면이라는 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풀어주는 내용인데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특별 사면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가 일반 사면이 있습니다. 그럼 특별 사면과 일반 사면의 차이는 뭐냐면 특정 범죄를 대상으로 할 때는 일반 사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통상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이 뭐 도로교통법 몇 조를 위반했던 모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풀어줄 때는 일반 사면이라고 하고, 특정 범죄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을 때 그때는 특별 사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헌법이 일반 사면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범죄와 관련돼서는 사면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숫자가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별 사면의 경우는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얘는 권력 분립, 특히 입법권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겠다.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는 출제가 힘들고요. 이 특별 사면과 일반 사면은 이런 차이가 있다 정도를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국정통제권으로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해임건의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의 해임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얘는 지금 63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국무총리나 국무위원들에 대해서 출석 요구를 하는 것도 역시 국정통제권과 관련되어 있으며 얘는 6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탄핵소추권.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등 고위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서 위헌과 위법의 행위를 했을 때 국회의 탄핵소추에 의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의 심판을 받는 것. 그래서 탄핵소추권도 역시 국정통제권의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헌법 61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61조를 보시면 국정감사와 그 다음에 국정조사에 대해서 규정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구별하는 두 가지 방법은 이겁니다. 첫 번째, 국정감사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 정기국회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고, 국정조사의 경우는 필요할 때마다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이고 연 1회의 감사가 진행되고 있으면서 국정감사의 대상은 국가 운영 전반이 국정감사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국정조사의 경우는 특정 사안의 경우에만, 즉 필요한 것만 국정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국정감사와 조사를 위해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라는 것까지 비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헌법 61조와 관련된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도 기출문제가 있으니까 내용을 확인해 봐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국회가 가지고 있는 네 번째 권한은 예산을 심의하는 기관으로서의 권한이 있습니다. 얘는 프린트를 별도로 준비한 게 있는데 그걸 보면서 뒤쪽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국회의 구성과 관련되는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회는 통상 본회의와 그리고 의장단, 교섭단체와 위원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본회의라는 것은 국회의원 전원이 소속되어 있다라는 거 확인해 봐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의장단은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가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건 교섭단체와 위원회의 공통점이나 차이점들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는 다시 두 가지가 있는데 상임위원회가 있고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법에는 전원위원회라는 것까지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까지는 모르셔도 좋겠습니다. 최소한 위원회에는 상임위원회의 모습과 특별위원회가 어떻게 다른가라는 것을 살펴봐 주셔야 되는데, 일단 교섭단체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섭단체는 원칙적으로 20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이 되고요. 이 20명은 동일정당에 속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 현재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과반수가 넘는데 그들을 기준으로 하나의 교섭단체를 만들었고요. 더민주당도 역시 하나의 교섭단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행 국회의원 중에서 동일정당으로서 20명이 되지 않는 소수정당, 정의당이라든가 어떤 무소속 같은 경우는 다른 정당의 구성원과 함께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도 있다까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섭단체는 원칙적으로 동일정당으로 구성되어야 하지만 동일정당으로서 20명이 되지 않을 때는 다른 정당과 함께 구성할 수도 있다. 이게 예외에 해당한다라는 걸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섭단체의 대표를 원내대표라고 얘기를 하고 원내대표는 정당의 대표와는 별개의 역할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통상 교섭단체의 대표들이 모여서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의 발언자의 숫자라든가 아니면 발언자들의 순서나 시간과 관련되는 내용들, 즉 이들이 교섭단체를 결성한 이유는 국회 운영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교섭단체는 운영의 효율성과 관련되어 있다. 이 내용 추가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에 비해서 위원회 중에서 상임위원회는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전문성과 관련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상임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본회의가 진행되기 전에 그 해당 자신의 전문 분야별로 모여서 본회의에 의안을 심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까 교섭단체는 국회 운영의 효율성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상임위원회의 경우는 효율성도 있지만 효율성과 함께 전문성이 함께 고려되고 있다. 그래서 이 전문성이라는 관점에서 상임위원회는 의회제의 위기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험에서 공무원 쪽의 시험에서 국회가 가지고 있는 상임위원회, 저도 지금 정확하게 못 외워서 적어 왔는데요. 상임위원회가 19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 입법 절차와 관련해서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내용 19개 상임위원회를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도 이 상임위원회 숫자들 다 모르지만 문제를 풀 때는 지장이 없는데 그 부분은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임위원회가 담당하는 것이 자,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는 전문성 위주다. 그래서 애들에게 현장 강의할 때 수험생 여러분께 얘는 스터디 그룹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상임위원회가 담당하는 일 중에서는 법률안을 제출하기도 하고요. 독자적으로 상임위원회 이름으로 법률안을 제출하기도 하고 다른 위원회에서 제출된 법률안에 대해서 이게 사용이 불가능하다라면 폐기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까지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위원회 세 번째로 잡아주셔야 되는 게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만든 이유는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기에 부적당한 내용, 이런 안건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만든 것을 특별위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어떤 특정 안건 처리와 관련해서 필요할 때마다 설치하기 때문에 비상설이 원칙입니다. 근데
특별위원회 중에서 상설되어 있는 위원회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까지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윤리특별위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산 그리고 결산과 관련되는 특별위원회는 상설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 요거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국회의 운영 원칙과 관련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회의 운영은 첫 번째 정기회와 그리고 임시회를 통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 47조를 보시면 국회는 정기회와 임시회 둘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얘는 조문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조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고 매년 1회 집회가 됩니다. 통상 법률은 9월 1일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 1년에 딱 한 번이고요. 정기회는 100일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임시회는 대통령이나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합니다. 개의하고요. 그 다음에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거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이 임시회를 소집할 때는 즉 임시회 집회 요구할 때는 기간 그리고 집회 요구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이 명시 의무는 대통령에게만 부과되어 있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국회 운영의 원칙 중에서 두 번째 원칙으로는 회기 계속의 원칙이 있습니다. 얘도 우리 헌법 51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 내용인데 얘는 이렇습니다. 국회의원의 임기는 우리가 통상 4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임기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임기가 만료되는 이 시점. 근데 국회가 임기는 4년이지만 실제 회의를 하는 예를 들어서 임시회를 하는 요 기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정기회를 하는 데가 있을 거고 다시 임시회를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즉 4년의 임기 중에서 국회가 상석으로 열려 있는 게 아니라 회의가 정기회나 임시회는 열리는 기간들이 정해져 있는데 어떤 이때 A라는 안건을 제출했다가 이 회기 내에 이 안건에 대해서 처리가 되지 않았다면 다시 다음 회기에 별도의 안건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회기 계속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51조를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51조를 보시면 국회에 제출한 법률안이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한 회기에서 이 법률안이 의결되지 못하면 다음 회기로 자동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원칙을 우리가 회기 계속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회기 계속은 언제나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는 회기 계속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다. 얘는 잠깐만 다시 갈게요. 아까 임기 이렇게 해서 현재 19대 국회가 있고 그 다음 20대 국회가 형성되었다라면 19대 국회와 20대 국회는 별개의 국회의원들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19대에서 의결되지 않은 안건이 자동으로 20대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즉 임기 만료의 경우는 회기 계속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내용까지 같이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보겠습니다. 그냥 여기 하겠습니다. 일사부재의라는 것은 그 회기 내에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 동일 회기에는 회기는 다시 제출하지 못하는 것을 일사부재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 앞에서 수업을 할 때 우리가 일사부재 리의 원칙과 일사부재의의 원칙은 구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사부재리라는 건 한번 처벌받으면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는 원칙이었고요. 일사부재의는 방금처럼 회기 내에서 부결된 안건을 동일 회기에 다시 제출하지 못하는 것, 이것을 일사부재의라고 이야기하고요. 일사부재의 원칙을 인정하는 이유는 소수파들에 의한 의사진행 방해를 배제하기 위해서 일사부재의라는 원칙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헌법 50조를 보시면 헌법 50조에서는 국회 회의 공개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의 공개의 원칙에서 50조 1항 회의는 공개한다라고 해서 원칙적으로 회의는 공개돼야 됩니다. 단 출석위원 과반수 그리고 의장이 필요하다라고 인정할 때는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해서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비공개가 가능하다. 요거 확인을 해봐 주셔야 되고요. 우리가 국회에서 회의가 공개된다라는 것은 누구나 자유롭게 방청을 할 수 있다. 즉 방청의 자유가 보장이 되어 있어야 하고, 그다음 회의에서의 기록인 회의록이 방청의 자유가 보장되면서 두 번째로는 회의의 기록인 의사록이 공개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다라는 것까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 보셔야 되는 것이 대의제의 위기가 있습니다. 일단 대의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제 역할을 담당하지 못할 때 이걸 대의제의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대의제의 위기가 나타나는 이유가 국민들의 정치적 무관심, 앞쪽에서 설명드렸던 관객 민주주의에 의할 때, 관객 민주주의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무능한 대표가 선출이 되기도 하고 독재가 출현하는 문제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즉 이런 이유에서 대의제의 위기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국민들의 참여를 증가시키자. 이런 내용이 대책으로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행정국가화 현상도 역시 대의제의 위기 원인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통상 행정국가화 현상이라는 건 행정부의 역할은 상당히 증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의회의 역할이 떨어지게 된다. 이런 것을 행정국가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정국가화 현상으로 의회의 전문성이 떨어지게 되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들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에는 상임위원회 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입법전문관, 입법보좌관을 입법보좌관 제도도 역시 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대의제 위기 원인 중에서 또 하나의 원인은 정당제도의 발달 때문에 대의제 위기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통상 정당제도에서 국회의원에게선 정당 소속이 되다 보니까 국민의 의사보다는 정당의 의사를 더 강조하게 되고, 즉 정당의 의사가 국민의 의사보다 중요하다 보니까 결국 국민의 의사가 왜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의 비민주적 운영, 당론이라는 취지에서 비민주적 운영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국민의 이익과 충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에게서는 공천이 상당히 중요한데 정당 대표가 비민주적으로 운영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공천해주지 않는다라면 국회의원들은 공천 때문에서라도 국민의 이익과는 충돌되는 행동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대의제 위기가 나타날 수 있다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당제도 때문에 나타나는 대의제의 위기를 해결하는 방법에서는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도입하는 것. 이것도 역시 대의제의 위기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정당 내부의 민주화. 이것도 역시 대의제의 위기에 대한 해결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익집단의 증가도 대의제의 위기의 해결책이 되는데요. 우리가 통상 이익집단이 증가하는 게 이익집단들에 의한 불법 로비의 증가로도 이어질 수 있고요. 이익집단이라는 건 자신들이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선거에서 어떤 강력한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국회의원의 입장에서는 이익집단들의 이익을 무시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합법적인 로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 이런 것들이 대의제의 위기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살펴보셔야 되는 것이 입법 절차를 살펴봐 주셔야 되는데요. 얘는 별표를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국회가 가지고 있는 별표 2개가 필요합니다. 국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임무가 입법인데, 자, 입법 절차를 차례대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통상 정부와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국회의원으로서 법률안을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상임위원회의 이름으로도 역시 법률안을 발의할 수가 있다. 그리고 정부와 국회의원들이 법률안을 발의할 때는 이 법률안을 의한 국회의장에게 제출을 한다. 그리고 국회의장은 이 법률안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위해서 상임위원회에 법률안을 회부해보고, 상임위원회가 봤을 때 이 법률안이 불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상임위원회는 폐기한 이후에 국회의장에게 보고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가 이 법률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서 문자에 대한 자구심사를 한 이후에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고요. 상정하게 되고요. 본회의에서는 제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합니다. 그러면 본회의에서 의결을 한 이후 대통령에게 이송하고 나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공포를 하면 법률안으로서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통상 법률안으로 확정된 이후 20일이 경과하면은 법률로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경우가 가장 일반적인 경우, 특별한 문제가 없다라면 이런 형태를 거치면서 법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여기서 만약에 별도의 내용들이 있다라면 그 부분을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상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회의장은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를 가는데, 국회의장이 필요하다라면 상임위원회를 생략하고 직접 본회의로 보내는 것, 이것을 우리가 직권상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때는 시급을 요하는 안건은 직권상정이 되고요. 여기서 시급을 요한다라는 경우는 전쟁이라든가 아니면 사변 아니면 기타 중대한 상태일 때, 이런 경우에는 직권상정이 가능하겠습니다. 그거 확인해 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를 하지 않으면 반드시 국회로 법률안을 되돌려 보내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행사하는 거부권은 반드시 국회에 되돌려 보내는 환부 거부가 되어야 합니다. 밑에 지금 법률안을 헌법 55조를 했는데 53조 2항을 한번 봐주십시오. 법률안에 의의가 있을 때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 즉 15일 이내에 이 의서를 붙여 국회에 환부하고 제의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환부 거부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이 의서를 붙여야 한다. 그거 확인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53조 3항을 보시면 법률안의 일부에 대해서, 그리고 법률안을 수정해서 제의를 요구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대통령의 거부권에는 일부 거부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수정 거부도 불가능하다라는 거 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의장에게 법률안을 제출하면, 법률안을 환부하고 나면 국회의장은 직권상정, 본회의로 직권상정하면서, 그 밑에 조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2의 요구를 붙였는데 사항,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으로 전과 같이 의결을 하게 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보셨다시피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를 할 때 원칙적으로 확정이 되는데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해서 재의결하면은 재의결된 그 순간이 확정되는 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와 이 경우가 다르다라는 거 잡아 주셔야 되고요. 법률안으로 확정되고 나면 대통령은 확정된 법률을 지체 없이 공포, 즉 즉시 공포를 해야 합니다. 이때는 15일이라는 기간이 별도로 주어져 있지 않다는 거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그런데 대통령이 지체 없이 공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즉 5일이 경과한다, 5일이 지났는데도 대통령이 공포를 하지 않을 때는 국회의장이 공포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까지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 쪽에서 이런 복잡한 내용들이 출제가 되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인 입법 절차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같이 봐주셔야 되는 게 헌법 개정 절차도 함께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개정 절차는 우리 헌법 128조로부터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들을 차례대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헌법 개정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과반수가 국회 제적 과반수나 대통령이 발의하면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129조를 보시면 제한된 헌법 개정안은 20일 이상 대통령이 공고를 해야 하고요. 그다음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결을 해야 하고, 이때 의결할 때는 제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라는 것까지 확인해 봐 주십시오. 그 다음 3분의 2 이상의 국회 의결을 거치고 나서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붙이면서 이때는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가 투표를 하고 그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라는 것, 요거 잡아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선거권자의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그때는 헌법 개정이 확정됩니다. 즉 별도의 공포라는 절차가 없더라도 국민투표를 통해서 법률안이 확정되고요. 그 다음에 15일의 기간이 아니라 즉시 공포해야 한다는 것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즉 헌법 개정안 절차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입법 절차와 같은 점 내지는 다른 점, 이런 내용들까지도 확인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예산 과정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우리 헌법 54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54조를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조 1항 국회가 예산에 대해서 심의하고 확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예산 심의권이나 확정권은 국회한테 있고요. 그 다음에 국회 절차, 정부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을 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우리가 회계연도라는 건 통상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하나의 회계연도라고 하고요. 1월 1일에서 거꾸로 90일, 거꾸로 30일에서 제출과 의결이 있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십시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항 개정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예산과 의결을 하는데 이때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경우는 국회가 전년도에 준해서 집행하는 것, 요것을 우리가 준예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준예산에 해당하는 것이 1호부터 3호까지가 있으니까 요 내용도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한 회계연도를 넘어서 계속 지출하는 것.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회에서 예산의 경우는 1년 단위로 지출을 합니다. 하지만 1년이 넘게 지출, 즉 1년 이상 지출하는 요것을 우리가 계속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비와 관련해서는 국회 지출이 정부가 연한을 정하고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요거 잡아봐 주셔야 되고요. 얘는 별도로 예비비는
총액으로 의결한다라는 거. 요거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다음 56조를 보시면 예산에 대한 변경하는 것. 그래서 추가 경정 예산안을 정부가 제출할 수 있다. 그리고 57조에서는 정부 예산과 관련해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에 정부 동의 없이 증가하거나 비목을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 동의 없더라도 삭감은 가능하다라는 것까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아까 그 프린트를 잠시만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헌법 조문을 살펴봤던 이유는 이겁니다. 저희 공무원 쪽에서 예산과 관련해서 기출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얘는 별표 3개를 해봐 주시고요. 그동안 예산을 물어봤던 내용은 편성의 주체, 그 다음에 심의 의견이나 집행과 결산에서 어떤 기관이 담당하는지를 물어봤었습니다. 근데 향후 이 문제가 기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출제될 내용은 헌법 조문과 관련된 내용이 출제가 될 수 있고요. 그 내용을 먼저 살펴본 이후 이 내용 이외에 헌법 조문과 관련되는 내용까지도 같이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행정부가 담당하고 있다라는 거 확인해 봐 주십시오. 그리고 90일 전에 제출하고 심의 의결은 국회가 담당하고 있고 기간은 30일 전까지다. 그리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다시 행정부가 담당하고 그 집행한 예산에 대해서 감사원, 행정부, 대통령 소속의 감사원이 그 집행을 결산한 이후에 국회에 보고를 하고 그 보고 이후에 다시 결산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까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쪽이 국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권한들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